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금융가 미래 한영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최를 해주신 경기도 마을활동가 지원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지표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여러 나라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번이다라고 한 나라입니다. 17개 나라한테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돈이다. 끔찍한 거 아닌가요? 이걸 보고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돈 하는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 질문을 직장인들한테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직장인들한테 해봤더니 한 40억 정도 있으면 부자지라고 조사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볼게요. 네. 이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그 정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정경제 현실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 평균 자산은 대략 한 5억 정도 되네요. 평균적으로. 근데 자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고 거기에 부채가 있거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럼 순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순자산은 얼마냐? 대략 평균적으로 한 저기 보니까 4억 3천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거기 부동산, 주식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계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가정 전체, 가정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라고. 근데 어쩌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통계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균도 있지만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사람은 그 중간값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은 이 평균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순자산에 이제 그러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영원에서 마이너스 1억 원까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저기 순자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한 10% 정도가 10억 이상 있고 중앙에 있는 사람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억 3천 정도가 중앙값이더라. 근데 이 TV나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부자 혹은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하면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산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어쨌든 경제적 상황은 거기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걸로 볼게요. 요게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앞서 그 연구한 거를 조금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사회가 보이시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극단적 불평등 사회다라고 얘기하면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난감하다 보니까 현실을 돌아와서는 조금 외면하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그 다음 지표를 볼게요.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알고 계시죠? 이 지표 13년 동안 1위라고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실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엄청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저는 대학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정상 사회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상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주 잘 사는데 한쪽은 이렇게 우리나라 근데 안타깝게 그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바닥 중에 한 나라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시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들 얼굴 표정이 밝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마을 활동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더 물질적인 것보다는 서로 나누고 이런 거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밝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어떤 이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저기 멀리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경제는 욕구를 조달하는 거야.
요게 경제라고 이해하세요, 앞으로. 네. 만약에 어떤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결핍된 상태다. 뭔가 모둠이 필요해. 돈으로 해결되나요? 돈을 많이 된다고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조달하는 방식을 다양할 수 있겠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만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모델을 제가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경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내 필요를 조달할 거냐. 조달 방식이 다양할 수 있겠다. 돈으로만 조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극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도시농부 이렇게 들어보셨죠? 혹시 텃밭 하시는 분 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텃밭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뭐 아주 생계 막 직접적으로도 아닐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자급자족합니다.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에 경도되어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 가볼까요? 여전히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합니다. 지금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도시화되고 돈이 이걸 상품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돈으로 이제 사야 되다 보니까 모든 상품화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정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럼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르게 하면 자금력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과 자유롭고 싶으시죠? 돈이 많은 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뭐에?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을 활동에서 저는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저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협동경제라는 방식으로 좀 얘기합니다. 둘 이상 필요를 함께 조달한 모델로 저는 설명합니다.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협동경제 방식으로 삶의 필요들을 조달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앞서 잠깐 소개가 됐는데 마을 활동가 공제, 마을 활동가를 위한 뭐 기금 이런 게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막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마을 활동가들 돈 필요한데 혼자 해결하지 말고 우리 같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해결하자. 이건 뭐 이거죠 뭐. 이게 협동 경제 방식입니다. 시장 경제는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돈으로 하는 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도 이제 돈을 벌 때 제대로 벌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새 ESG 경영이라고 얘기하죠. 돈을 벌 때 환경도 생각하고 거버넌스도 생각하고 이게 사회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돈 벌어라. 옛날처럼 막 해갖고 환경 망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ESG 경영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공공경제라고 하는 방식. 이게 뭘까요? 세금! 네. 세금 갖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모두가 아프고 다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의료보험. 사회보험제도가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당신만 아프고 다친 게 아니고 나도 아프고 다칠 수 있으니까 저기 있는 사람도 아프고 다칠 수 있으니까 공적 보험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보험을 얘기해 드릴까요? 보험 시장,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료에 뭐가 있죠?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10만 원 내면 그 중에 30%는 사업비로 다 떼거든요. 근데 이제 공적 사업에서는 그 사업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공공경제를 통해서 해소해야 될 것도 많죠. 돌봄도 공공으로 해야 되죠. 학교도 돌봄도 해야 되죠.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제공해줘야죠. 그 다음에 5번째가 공유경제라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을 만들어 보자. 앞서 이제 우리 발표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자산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거기다 공유경제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의 자산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이미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죠. 마을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 토대가 있어야 우리의 경제 문제를 실제로 해소할 수 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 말고도 다른 경제 방식으로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조달하자. 이게 저희 하나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좀 철학적으로 가볼게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또 개념은 뭘까요? 이 질문은 인류 오래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찾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은 하나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하려고 하는 건데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저는 공동의 좋은 삶이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돈만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통스러울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얘기 좀 들어줘. 라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광활한 대지를 보면은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자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어쨌든 할 때 위기가 빠졌을 때 공공정책에서 뭔가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한 4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름하여 이거를 4가지 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는 생태적 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청와대는 누구 거일까요? 내 거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거기도 하고, 내 뒤에 있는 내 후손 거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내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공공도서관 누구 거예요? 공공미술관 누구 거예요? 내게 많아져요. 왜냐면 나도 세금 냈거든. 내 거라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생태적 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숲이나 하천이나 가기도 하고 지역의 동식물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생태의식을 굉장히 높이겠죠. 생태의식이 높여야 품성이 좋아진다 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태적 부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확장할 거냐. 근데 생태적 부를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공공정책을 하려면 결정에 참여해야 되겠잖아요. 우리의 이제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 행위까지 포함된 거를 저는 큰 범주로 생태부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부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 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돈만 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로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 같아요. 저는 이제 정신적 부를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내적 힘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물질적인 부분들은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자주 되는데 내부의 힘이 강하면은 외부도 조금 이제 맞설 수 있게 되죠.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볼 것 같아요. 악기를 하나 다루는데 내가 이 악기 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악기를 하는 것과 돈과 무관하게 악기를 배우는 것, 어떤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사실. 우리가 돈과 상관없지만 내가 정말 즐거워서 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이제 삶의 스피릿이라고 하나요? 이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마을 안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사회적 부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이 사회적 자산은 엄청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간 쌓아왔던 이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엄청난 분들이 같아요. 자, 마지막이 물질적 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를 좀 정리하자면은 앞서 4가지 부. 4가지 뭐였죠? 4가지 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조달 방식이 있다. 자극경제, 협동경제, 시장경제, 공공경제, 공유경제 방식으로 내 삶의 필요를 조달할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조금 실천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폴 사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쪽 뭐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모든 선택에 따라서 삶이 적용되잖아요. 저런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거냐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 중요하죠. 주식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사회가 더 변화되려면은 혹은 더 발전되려면은 혹은 더 지속 가능해지려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지금 그 고민은 저에게도 있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한국 사회 혹은 인류는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